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GWP 공무원 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치러진 7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 공무원은 역시 고위공직자로 가는 과정에 있고요.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발 인원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시험이니만큼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더욱더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만큼 군무원 7급은 틈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7급 준비하는 1년은 9급 준비하는 1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본다면 7급 준비하실 때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1년 안에 합격하면 정말 최고이고 최선의 결과이지만 혹시라도 조금 부족해서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가 아니라 더 준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옷깃을 여미고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하셔서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셔서 꼭 7급 군무원이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출 해설은 정말 또 하나의 교과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해 해설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5문항 1시간에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날림으로 적당히 정답만 확인하기 위한 어떤 보이는 기출 해설 강의가 아니고요.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아쉽게 7급을 보고 나서 이 해설 강의를 보며 정말 아까워, 나 정말 맞을 수 있었는데,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러신 분들이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또한 오늘 또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기 때문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미래를 보고 또 도전하시면서 또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력직으로 가거나 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정말 꼼꼼히 공부해서 무조건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수험생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또 내야 하므로 여러분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그 도전에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저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제가 항상 마무리 특강, 찍기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나온다라고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전문가로서 예측까지 해드리는데요. 9급 시험뿐만 아니라 이 7급 시험에 이번에 제가 우리 학생분들, 우리 GWP 학생들과 마무리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울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온 당일입니다. 당일날도 제가 이곳에서 해설 준비를 하고 있고 PPT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가르쳐준 데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고 기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급 포함 9급, 7급 이게 전부 공통적인 이야기이긴 했지만 합격권이 80점 이상으로 예상된다. 보통 난이도라고 했는데 정말 9급, 7급 모두 다 좀 무난했다. 물론 무난했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90점 넘고 100점 넘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문제에서의 어떤 난이도 때문에 막 곤혹스럽고 막 당황하고 문제 이상하고 아니면은 문제 오류가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문제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군무원 국어 문제의 보편성, 일반성, 그리고 정말 타당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9급도 7급도 모두 합격권이 80점 전후. 이것은 직렬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항상 우리 군무원의 직렬이 최대치로 말하면 한 446개 정도 직렬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직렬들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점수로서는 70점대 지금 합격자들이 이미 있고요. 또 직렬과 상관없이 90몇 점 받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정할 때는 약간 한 80점 정도니까 이 정도면 노력하면 5개이네요. 합격권이 약간 보편적인 점수권이다. 예를 들어 95점 넘어야 합격이다 이러면 너무나 잔인하죠. 왜냐하면 한두 개에서 당락이 좌우되니까. 그렇다고 60점대 합격자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80점 정도 전후에서 형성되기를, 그리고 더 합격을 원하신다면 그 이상 84점, 88점, 92점 이런 정도의 기본 점수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 7급 시험도 역시 공개가 되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문제들 논란을 최소화했으며,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군무원 시험에 국어에서는 문제 이상이 없었다. 물론 이제 구급 같은 경우 행정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 오류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그 말은 정오답을 명확하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게 최소화됐다는 거죠. 딱 보면 뭔지 몰랐다가 답은 이거 하나. 특히 지식국어 정확한 정답을 원하는 어문규정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을 리가 없겠죠. 자, 비문학의 영역들이 강화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더니 역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비슷하게, 물론 제가 7문제 이상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5문제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6문제, 7문제 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일치, 주제, 순서, 그리고 이번에 전개 방식까지 7급 시험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중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기쁘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저는 이미 머릿속에 서 있어요. 어떻게 나오겠구나. 2022 군무원 7급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게 이제 이미 다 보입니다. 그게 전문가여야 하고요. 내년에도 여러분 다음 시험에도 이것만은 꼭 나온다를 통해 예측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대문학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수필 이런 데서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고전문학 역시 고려 소교인 동동과 가사가 무려 2문제, 그 중에 저랑은 또 특강을 통해서 했던 관동별곡이거나 최초의 가사로 강조했던 상춘곡, 특히 뭐 상춘곡 같은 경우는 9급 시험, 7급 시험 모두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같은 날 치러진 거라서 9급과 7급의 차이가 뭐냐 거의 없고요. 한자의 차이 정도, 아니면은 문학을 조금 낯선 문학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바로 난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서 낯선 작품이더라도 쉬운 문제,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하지만 답이 있는 문학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 군무원 특유의 지엽적인 문제들도 제가 예상을 했더니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한자의 순화어와 관련된 주말하다, 붉은 줄로 긋다, 지우다 이렇게 하는 그 교정 때 쓰는 행정용어의 순화어를 포함하여서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9급 시험에서도 포함하여서 스크린 도어를 차단문이 아니라 안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화했던 예들이 나왔던 거와 흡사하고요. 또 어느 예절은 이제 9급 시험에서는 전년도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포함되어 있었던 다양한 일상생활의 언어 예절들도 있었던 만큼 역시 답은 정해져 있지만 군무원 특유의 지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예상을 했고요. 여전히 어문 규정 중심의 또는 간단한 어휘 중심의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문제들도 유지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정말 거의 적중이다 이렇게 봐도 좋고요. 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수능과 관련해서 뭐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9급 시험에서도 과거 수능 기출 문제, 뭐 예를 들어 98년도 수능 문제하고 똑같은 어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거의 적중 똑같이 나왔던 것에 비춰보면, 자, 이번 시험의 7급 기준으로 말하면은 시로서는 낯설었지만 김기택의 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중력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우주인인가 현실인인가 이런 것에 이제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실제 개정된 두산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두산 교과서, 뭐 정확히 동화 교과서라고 하면 있잖아요. 두산 동화라고 했는데 이 동화 교과서의 고1 교과서, 고1 교과서의 6단원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낯선 시가 나왔을까? 이게 보통 EBS이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개정 교과서거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서도 문제를 많이 활용하고 여러분들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어문 규정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했고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까지 이번에도 무려 8문제 정도 최대 정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문법이 이번에 안 나왔다라는 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했는데 9급 시험에서는 문법이 출제되었죠. 그런데 7급 시험에서 문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컨대 2022 시험에 문법 반드시 나와요.
그중에 군무원이 좋아하는 단어의 형성법, 즉 합성어, 파생어라든지, 물론 이번 시험에도 파생어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알다라든지 치살리다라고 한다든지 빚 먹다, 빚 들다와 같은 이 접두사를 활용한 의미는 있었어요. 고유 의미.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단어의 형성법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련은 되어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간접적으로 말할 수는 있고요. 또 동시에 역시 문장의 점, 혼문장, 견문장이거나 아니면은 품사, 이번에 신기할 정도로 안 나왔지만 역시 구급시험에도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게 나왔던 것처럼 또 역시 규칙, 불규칙 활용 등 또 높임 표현 등 이런 문제가 2021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역시 7급의 관건은 한자이다.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년도 2020년 기준으로는 7급에서 한자가 무려 3문제나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번 시험에는 공식적으로는 한 문제. 하지만 한자어의 순화를 비롯하여서 동시에 한자 계열 문제들이 최대치로 따지면 한 3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성어 포함하면 최대 4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자 부분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시작은 뭐라고요? 이음절의 한자어. 이번에도 강도, 바로 강한 정도, 강한 세기를 뜻하는 강도가 어떤 도자를 정도도, 정도도, 태도도, 법도도라고 하는 다양한 뜻의 그 도를 한자로 주었던 게 가장 또 고난도일 수도 있고요. 다행히 또 한자 준비하실 분들은 생각보다 쉬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더라고요. 준비를 1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매주 제공해드리는 국한 혼용 지문과 국한 혼용 연습 문제를 통해서 최소 2음절, 최대 3음절, 4음절까지도 있겠지만 2음절 한자어를 우선으로 해서 정확한 표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지? 나 한자 못하는데 겁이 나는데 두려운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노력할 것인가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자입니다. 그래서 음은 같은 강도를 주고 전혀 관계없는 길도자냐 아니면은 정도도자냐 이걸 이제 구별하게 한 거였고요. 저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전문법 다음 시험에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또 한 지문 두 문제가 이번 7급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9급 시험에는 역시 4개의 지문이 최대 9문제가 한 지문에 2문제씩. 물론 7급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도 2개의 지문이 묶여 있었고 총 4문제가 한 지문에 2문제였는데 이번 7급에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학 또는 비문학에서 지문 하나를 주고 2문제씩 풀게 하는 그런 문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역시 의문의 변동 비롯하여서 물론 의문의 변동은 뭐와 관련해? 표준 발음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마철령 이런 것들은 유음화기 때문에 리을이 되어서 로마자 표기 LL로 표기하거나 아니면은 역시 우리 유음화의 예외, 이 표준 발음법 20항에서 강조했었던 리을이 리을로 가야 하지만 가지 않았던 대표 사례 중 그 중에 공권력, 즉 그러니까 권력은 유음하지만 공권 플러스 력이 결합된 공권력은 니은으로 발음하므로 예외. 이것은 장음이었던 이원론, 이임진난, 의견난, 동원령이거나 아니면 단음으로 발음되었던 상견예, 생산량, 구군유, 이본유, 횡단로 그리고 바로 강조하는 공권력까지 이런 이해들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구군유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게 바로 의문의 변동과 표준 발음과 로마자가 지금 다 연계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띄어쓰기 이번에 무려 2문제나 나왔습니다. 역시 41항부터 50항까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있었던 사례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역시 우리 강조했던 조사는 반드시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어 쓰고 어간 뒤에 오는 어미는 무조건 붙여 쓰고 또는 이것이 합성어 파생어가 된 한 단어 그런 의미의 복합어라면 무조건 또 붙여 써야 되겠죠. 이런 띄어쓰기와 관련된 무려 2문제. 역시 공문서니까 군 공무원인 군무원이라면 나가서 행군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활용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원, 기록, 인사, 복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정훈, 감찰, 관제 이런 이 군무원으로서 해야 될 행정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기 위한 1순위가 공문서. 공문서를 위해서는 띄어쓰기 알겠죠? 그리고 7급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고 9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장부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띄어쓰기도 꼼꼼히 공부해달라 이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이것만은 꼭 나온다의 한자성어나 이번에 속담 특히 속담도 넓은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이 속담으로서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이게 약간의 예로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한문 구절인데요. 놀랍게 이것도 우리 강의노트 400
강의 노트에 보면 한자어 400이 있는데 한자어 400에 그대로 불감청, 고소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강의 노트의 뒷부분에 자료 정리집을 좀 보셨던 분이라면 이걸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먼저 내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나도 고소원 간절히 원하던 바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어체상에서도 풀어서 말해도 되잖아. 나도 좀 원했는데 먼저 말하기 좀 쑥스럽고 미안했어. 이것을 이제 살짝 어려운 말 불감청이나 고소원이야. 불감청인데 고소원이야. 이제 이렇게 말해보면 한자 어도 늘고 이것이 또 한자와 관련된 속담, 실급에 적합한 그런 구절들도 있었고요. 자, 회음이 강조했던 고유어, 역시 고유어가 이미 아까 접두사와 일부 관련이 됐다고도 했었지만 빚 먹다와 빚들다의 차이를, 아니면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대알다 같은 경우에 접두사 대나, 치살리다의 접두사 치, 위로라는 뜻이나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고유어의 의미가, 자, 현대시 정말 놀랍게도 제가 예측했던 한용운도 안중근과 관련된 지문 속에 활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김수영의 폭포가,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가, 제가 범위를 이렇게 좁혔을 뿐인데 정말 여기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자, 현대소설도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저랑은 마무리 특강 때 했던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특히 제가 나올 때마다 제목을 강조하면서 왜 말뚝이냐, 이것은 바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엄마의 상처, 가슴에 못이 박혔다 하는 그런 아픔을 엄마의 말뚝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보기도 하고, 물론 중의적이니까. 두 번째는 서울의 터전을 잡았다, 말뚝 박았다, 군대에서 말뚝 박았다 이렇게 하듯이 이것이 결국 두 가지 의미이긴 하지만 주로 내용에 의하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엄마의 상처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문제로 그리고 정답으로 출제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어떤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작가와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을 엄선하고 선별한다는 것부터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엄선했더니 시험에 나왔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나머지 작품들 또는 나머지 작가들도 다음 시험에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역시 구급 시험에도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했었고요. 또 조지훈도 마찬가지로 탄생 100주년 때문에 제가 조지훈의 시를 또 강조했더니 구급 시험에는 또 조지훈의 시가 출제되기도 했죠. 자, 2021년 시사도 물론 이제 구급 시험에 의하면은 BTS와 관련된 일종의 문화 예술의 세계화, 우리의 한류 열풍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로 주기도 했고요. 전년도에는 구급시험에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이 한자의 답으로 나오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포괄적 의미로 보면은 시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또는 이제 군무원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에 대비하라고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국한 혼용 지문을 그래도 각 신문의 사설 등을 제가 잘 읽어보고 우리 비문학이나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엄선해서 한자 문제도, 시사도, 비문학 독해도, 그 외 다양한 어휘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드리니까 자료들을 소중히 우리 이론 시간 등을 포함해 1년 내내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료 출력하시고 실강 듣는 분들은 학원에서 자료 꼭 받아서 매주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5가지의 유형 분석과 그리고 예측까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실제 잘 적용되었다.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았던 아까 부분에 의하면 이제 다음 시험에 나오게 될 어법, 쓰기 또는 우리 늘 시작할 때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갔더니 언어 부분과 국어 내용들, 또 어휘 간의 관계, 토론과 토의, 대화 화법 이런 것들도 더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고 또 다음에도 이것만은 꼭 나온다라는 예측을 통해 그게 실제 시험에 잘 적용될 수 있게,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정말 적중했어요라는 결과가 여러분의 가기를 저도 좀 철저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1 군무원 7급의 기출 결과를 전년도 2020과 비교했을 때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오는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 대동소이한 부분은 있어야 해요. 갑자기 뭐가 안 나오거나 갑자기 뭐가 많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지만 이번 시험은 다소 특이했다면 어문 규정의 비중이 좀 많이 늘었죠. 전에는 3문제 밖에 되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무려 8문제. 전에는 12%였는데 무려 20%나 상승하여 32%. 이제 이 말은 뭐냐? 역시 군무원 7급에서도 확실한 지식 문제,
그래서 뭔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문서를 위해서는 어문 규정이 필요하더라. 지식의 양으로 일종의 실력을 검증하는 거니까 저랑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 직전에 했던 맞춤법 OX 특강 정말 놀랍게 거기서 여기 많이 나왔고요. 맞춤법 OX 특강에 해당하는 우리 교재 1권 뒤에 맞춤법 우선순위를 정리했던 거, 강의 노트 맨 뒤에 맞춤법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학습까지 정리해드렸던 거, 연습하라고 손으로도 빈칸으로 드렸던 거, 이런 게 철저하고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문학의 비중 살짝 더 올라갔죠. 물론 현대시 같은 경우도 최대치로 말하면 한 3문제 정도나 출제된 셈이니까 그래서 현대시도 있었고요. 역시 현대소설 고전과 관련된 특히 시가, 시조, 가사, 고려가요, 이런 거, 향가 이런 거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제가 이론 시간에 정말 다 해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해드리고 더 부족하다면 특강을 통해서 관동별곡 특강, 김희독립선언서 특강, 시조 특강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세부 특강들을 다 촬영해 놓았습니다. 자, 비문학 그대로 5문제. 어휘의 비중이 살짝 줄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어휘조차도 역시 사전에 있는 그대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시와 함께 철저히 사전 찾기 꾸준히 가야 하고요. 자, 표면적인 한자의 비중은 좀 줄었다. 한 문제로 줄었다. 강도라는 한 문제가 나온 것 같지만 아까 설명하던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한자와 관련된 속담 또는 관용구나. 아니면은 또한 역시 한자의 행정용어의 순화어, 그래서 주말하다 이런 게 뭔지를 좀 알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용 속에서도 역시 한자어를 알아야 해결하는 문제들이 은근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9급과 7급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비슷한데 9급이라고 막 쉽고 7급이라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도 맞고 또는 어문 규정의 비중이 이번에 9급, 7급 모두 높아졌다. 9급은 7문제, 7급은 8문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어문 규정은 그래도 계속 먼저 안정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역시 한자, 관건은 딱 하나 한자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문학이 7급은 좀 더 낯선 데서 다만 난도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낯선 작품들을 좀 주려고 한다.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이 9급과 7급의 경계에서 막 국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분명한 것은 빡세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이거는 뭐 철저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 한자성어 역시 후생가외까지 역시 포함하여서 긍정적, 부정적. 9급 시험에서도 역시 득의 만면, 득의 양양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여수장 우중문시를 또 주었던 9급을 떠올려 보더라도 다 숨어있는 한자 관련이 있었던 거고요. 자, 아까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이렇게 했고요. 문법이 전년도에 2문제 나왔던 데 비해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9급을 떠올려 보더라도 문법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문은 전년도에는 자음책에 관련 예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음에는 우리 단모음 10개, 이에, 의어와 우어, 위외라든지 자음책에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었던 이런 것들 의문론을 또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급과 비교하더라도 역시 9급에는 어문 규정이 많고 비문학도 높고 문학, 문법, 특히 문법이 5문제에 3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7급만 0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문법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많은데 문법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출제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험 대비해야 하고요. 여전히 9급 시험에서도 한자성어, 속담 이런 게 이제 7급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7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신경 써야 할 고난도. 그러니까 결국은 쉬운 건 쉽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문학, 비문학을 조금 무난했고요. 따로 공부한 건 없는데 그냥 대부분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말하는 고난도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최대 6문제 정도를 제가 좀 엄선했고요. 엄선한 것은 객관적 기준이라고 봐도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다 어려워했던 것들을 저도 여론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수험생들에게 직접 듣기도 했고요. 또 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하면 이런 거 좀 힘들었겠구나라고 해서 좀 추려놓은 거니까 객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3번 비문학의 전개 방식. 그러니까 저랑도 뭐 거의 또 그대로 했습니다만 종류별로 나눈다라는 게 2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별로 나누는 중 상위 종류에서 하위 종류로 내려가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고 하위 종류에서 상위 종류로 뒤에서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하기 때문에 구분과 분류는 다르다. 이렇게 분명 설명을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외래어표기법도 쉬운 외래어표기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짝 어려울 수 있었다.
특히 솔루션이냐, 솔루션이냐, 컨퍼런스냐, 콘퍼런스냐 이런 게 사실은 같은 O 스펠링이지만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스펠링만 보고는 외래어 표기법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암기하거나 평소에 발음 기호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이게 안지, 언지, 온지, 오운지 이런 거를 잘 따져보는데요. 어쨌든 솔루션이라고 영어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발음 기호여면 솔루션입니다. 해결, 해법 같은 거. 컨퍼런스가 아니라 콘퍼런스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역시 O로 발음이 되면서 O로 우리가 일종의 대규모 회의를 뜻한 행정용어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콘퍼런스라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외래어 표기법도 역시 여러분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자, 12번 앞에 설명했던 빚 먹다와 빚 들다의 차이. 즉 생각이 또 마음이 잘못 드는 것을 빚 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칼질하고 톱질 같은 거 우리가 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이제 먹줄이라고 하는데 먹줄이 그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나무 같은 거 우리가 특히 이런 거 자르고 베다 보면 톱질할 때 잘 안 되거든요. 비뚤어지죠, 비뚤어져. 이런 것들을 빚 먹다라고 합니다. 생각은 빚 먹다. 그러나 칼이나 톱질은 그러니까 생각은 빚들다고요. 칼이나 톱질은 빚 먹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전혀 다른 거라서. 다만 접두사 빚이라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우리가 빗나가다 이렇게 하듯이 일부 접두사의 의미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아시면 됩니다. 자, 14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기를 나타내는 강도의 도자를 정도도자로 써야 되는데 길도자로 썼기 때문에 틀린 문제. 자, 아까 이야기했던 한자의 순화 역시 주말하다라는 것이 붉은 줄로 그어서, 예전에 문서 작성할 때 틀리면 뭐 지금은 뭐 거의 다 타자로 해서 바로 지우면 되지만 보통 자를 대고 빨간색으로 두 줄 이렇게 긋고, 은행 같은 데서도 아직도 이렇게 금액 같은 거 할 때는 두 줄 그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주말하다, 지우다라는 말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화어가. 자, 25번도 2015년에 추가되었던 복수표준어 계열 중 의논과 의론의 차이를 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본음에 의하면은 론으로, 토론 할 때 우리가 론이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발음되었던 논 같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우리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논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 의논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게 의논하는 거고요. 하지만 전혀 다른 추가 표준어를 만들어서 의론,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제기하다라고 하는 의론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2015년에 발표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문 규정, 문맥에는 의논 또는 의론, 이게 두 가지가 쓰임이 다르니까요. 의론은 주로 명사, 의론이 분분하다 이럴 때는 의론이고, 아니면 그냥 의논했어요 주로 하다 형태로 쓸 때는 의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쓰이겠죠, 용례상으로. 그런 것도 어문 규정의 추가 표준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하나하나 이유를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부터 25번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려 두 문제나 나온 게 띄어쓰기 규정이었는데요. 자, 1, 2, 3, 4 모든 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있었습니다. 41항부터 50항 규정에 있었어요. 좀 친숙했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43항이고요. 44항과도 관련이 되죠. 43항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단 순서나 숫자와 함께 올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44항은 수만, 딱 우리 두 글자로 하기로 했죠. 바로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보니까 만 단위로 띄었어야 할 것을 육과 만도 띄었고, 역시 만 단위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억 단위하고 똑같은 거죠. 천 앞에 만이고 천 앞에 억이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고쳐서 12억을 붙여야 하고 56만을 붙여야 해서 수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의존명사 개와 함께 말이죠. 자, 이렇게 고쳤어야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 44항, 한글 맞춤법 제44항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억 앞에 조도 있겠죠. 경도 있겠죠. 그래서 억조, 경해, 자양, 구간, 정, 제, 극, 항하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단위가 가지만 그게 이제 만 단위에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억 56만 개, 아니면 우리 12억 3,456만 7,890 이런 것들을 1부터 0까지 3어절로 띄어쓰게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우리 역시 47항과 관련된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떠내려가가 앞말이 어떻게 했다고? 합성 용언이었죠. 앞말이 합성 용언일 때는 본보조이지만 반드시 띄었어야 했다. 얘를 붙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가버렸다 그럴 때는 붙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가버렸다는 본보조에 가에 아가 생략되어 있지만 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붙일 수 있는 본보조. 하지만 절대 붙일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띄어야 된다. 물론 이제 붙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들, 본용언에 어아가 오는 본보조이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보조용, 특히 의존명사와 결합된 하다 싶다의 3음절의 보조용어는 붙여서 쓸 수 있죠. 만하다, 듯하다, 듯싶다, 척하다, 체하다, 성쉽다 등등과 같은 47항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은 전형적인 42항 이야기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했었던 시간 앞에 지. 정말 우리는 많이 강조했던 떠난 지 오래, 떠난 지 한참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자, 3번도 두 말을 이어주는 다음과 같은 말들은 앞뒤로 띄어 써야 되겠죠. 열, 내지, 스물. 이것도 45항 규정이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물론 춘품사 내지를 부사로 접속 부사로 시험에 활용하는 경우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한자로 이어진 부사가 되고요. 자, 이때는 A 및 B, A 또는 B, A 그리고 B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것 중에 이것 말고도 A 겸 B라는 게 있었죠. 겸. 그래서 이제 겸은 품사상으로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와 품사를 구별해야 되는 45항의 대표 사례. 그래서 뭐 감독 겸 선수, 부장 겸 과장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이 겸할 겸자를 쓰는 역시 겸이라는 품사부터 띄어쓰기까지 공부할 겸, 일할 겸, 배울 겸, 놀 겸 이렇게 할 때 쓰는 의존명사 겸을 말합니다. 자, 난도는 쉬웠지만 결국 군무원의 출제 의도를 알겠어요. 보편적이고 무난하고 우리가 충분히 평소에 공부했던 것에서 내겠다는 것. 엄청 황당하고 엄청 지엽적인 거 공부하느라고 괜히 힘 빼지 말고, 물론 공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게 좋지만 시험은 이렇듯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논란도 없고. 그래서 이미 이론서 우리 강의 노트 강의 시간에 배웠던 얘들을 우선순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강의 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수, 만 단위 44항 12억 3,456만 7,890 띄고 명까지. 물론 이렇게 숫자가 오면 명을 붙일 수는 있었죠. 허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붙일 수 없겠죠. 자, 이렇게 강의 노트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음을 사이사이에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설명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우리 어문 규정 OX 다시 한번 우리 특강 때 했으며 강의 노트 또 1권, 이론서 1권 뒤에 있는데요. 어문 규정은 O와 X만 있을 뿐이다. 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방금 했던 예 중에는 떠난 지 3년 만에 할 때 쓰는 떠난 지, 역시 뒤에 오래, 한참, 얼마 이런 게 겹쳤고요. 아니면은 떠나가 버리다를 붙일 수 없다라는 것, 아까도 떠내려가 버렸다, 거의 똑같은 예로 그대로 또 보여드렸고요. 자, 2번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표준어 규정에 많이 했던 암수의 구별부터 위아래 또는 장이쟁이, 그 다음에 어원에서 멀어진 표준어, 아예 다 명시된 사례들이네요. 그 중에는 역시 어른은 언제나 윗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의 윗어른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었죠. 어른은 언제나 우어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만 웃을 썼던 대표 사례들이 있었네요. 위아래에 구별이 없었던 접두사 웃이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사례 중에서는 웃비, 즉 쫙쫙 내리다가 멈춘 비라든지, 아니면은 웃돈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돈을 얹어주는 거,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우돛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고요. 이것은 위돛과는 구별하라고 했었죠. 둘 다 맞지만, 그러나 우돛은 이것은 위아래 구별이 없는 옷,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돛이라는 것은 이제 위아래 구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상의, 위돛의 반대를 아래옷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하의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아래 구별이 없는 우더른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옴을 늘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나머지는 암수의 구별은 모두 수로 적는다. 단 예외 세 가지, 바로 순양, 순념소, 수치. 저랑은 양념쥐라고 많이 공부했었던 양념쥐, 순양, 순념소, 수치. 발음도 잘해야 되는 순념소. 잘못 발음하면 수렴소라고 해서 수렴소 이런 거 없고요. 순념소.
자, 강낭콩은 중국의 강남에서 들어온 미음 받침이었는데 이 어원에서 멀어져 이응을 모두 결국 통일성 있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콩 이런 발음이 좀 불편하게 느꼈나 봐. 그래서 강낭콩 이응 그래. 자, 4번에 장이쟁이 많이 강조하던 전문가 기술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의 장이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미장이, 석수장이, 대장장이가 기본이요. 여기서는 유기장이, 고리장이라고 하는 키버들로 키를 만드는 사람. 다시 한번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제 자다가 막 오줌 누고 이불에다 쉬하고 그러면 엄마들이 같이 집에서 어른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서 소금 얻어와 옆집에 가서 이렇게 약간 망신을 주면서 오줌을 가리게 한 거죠. 그럴 때 바로 머리에 뒤집을 썼던 그 기구를 키라고 하죠. 키. 샤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키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뭐 했는데 그 키를 만드는 게 기술자라는 거죠. 키버들로 얼기설기 이렇게 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다고 예전에는 본 거죠. 자, 이런 장이가 들어갔던 표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우덜은 맞습니다. 자, 이것조차도 우리 강의 노트부터 맞춤법 OX에 뭐 엄청 많죠. 12항의 표준어 규정 중 위아래 구별의 총 3가지. 위아래 있으면 with, 위아래 구별이 없으면 웃, 위아래 구별이 있지만 거센 소리, 된 소리 올 때는 위 이런 게 있었고요. 우덜은이 명시적으로 보이죠. 잠수 구별 역시 순념소가 발음 포함하여서 예외 3가지. 물론 축약 9가지도 동시에 보시고요. 이것도 표준어 7항 때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 OX에서도 우덜은 뭐 그대로 70번에 보이고요. 자, 이런 정도의 어문 규정입니다. 워낙 흔하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방식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비문학 때 했던 동태적, 정태적. 그 중에 동태적 3가지 서사, 인과, 과정이 있었고 정태적 11가지. 그 중에서는 뭐 예시, 정의, 지정, 비교, 대조, 물론 묘사, 그리고 분석, 분류, 구분, 유추, 열거 이렇게 11가지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 분명 이것은 종류를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 알타이 어족은 국어의 개통상 종류가 되고요. 그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어가 일본어라든지 또는 몽골어 등과 함께 어족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자고 했어요? 상위 종류를 먼저 말하고 상위 종류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상위 종류를 설명한 후 나중에 하위 종류가 나온 셈이죠.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기는 했지만 상위 종류에서 후 하위 종류로 나가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정의상으로는 구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1번의 분류도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은 넓은 의미의 같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순서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상위 종류에서 하위 종류로 나누는 것을 한자 포함해 구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순서를 바꿨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 한국어, 일본어 등은 개통상 모두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 답은 1번이죠. 순서만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나 아니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보면 굳이 구분과 분류를 구별을 잘 안 하게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종류별로 나눈 건 똑같은 거니까 굳이 순서 차이를 가지고 구분이다 분류다 이렇게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결국 시험에서 아직도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서 바람직하진 않아요. 가장 근간이 약간 2010년 정도? 우리로 말하면 약간 10년 전에 대략 지방직 구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꽤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문제가 군무원 7급 시험에 나온다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행히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미 다 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제가 항상 구별해야 되는 게 분석이라는 거는 구별하기로 했잖아요. 분석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게 분석. 이거는 종류별로 나누는 거니까 전체 부분이라는 거는 흔히 구조, 식물세포의 구조라든지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거 나옵니다. 분석이라고 했고요. 물론 뜻을 설명하는 정의가 알타이 어족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알타이 어족에 해당하는 종류들을 세부 종류로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거듭 종류별로 나누는 것은 분류와 구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상위 종류, 알타이 어족에는 이런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나누면 구분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같아도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등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이러면 그건 분류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역시 우리에게 최고의 책 강의 노트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자, 4번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 보는 시예요, 여러분이. 이것은 거듭 김기택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김기택 시인은 결과적으로 이게 수능에도 나왔어요. 2020학년도입니다. 이 중에 20학번이 있으실까요? 2020학년도 수능에는 이 김기택의 새라는 시가 나왔고요. 아니면 또 EBS에는 김기택의 회사원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고요. 자, 지금 우리는 우주인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물론 이 우주인이라는 시는 연도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1995년도니까 좀 낯선 시잖아요. 최근의 시고요. 물론 우리는 세계 최초의 우주인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죠. 유리 가가린. 그러니까 소련. 물론 그 당시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만 가가린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약간 맞불처럼 해서 아폴로 11호 우리 알고 있는 닐 암스트롱.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사진 조작 등에 대한.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설명하려는 우주인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지구인,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우주인에 빗대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쉬웠던 것은 전체적인 특징을 물었던 거지 이의 주제가 뭐냐, 단어 중에 그래서 뭐가 핵심 내용이 이런 걸 세밀하게 물은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시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수필처럼 봐도 돼요. 우주인이니까 물론 출처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발이 빠지면 뭐 안 좋죠. 힘드는 일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댈 무게도 없고 걸어온 만큼의 거리도 없어서 막 힘들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 빗대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리에 맴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주인이라면 무중력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게 이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결국 무기력한 삶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치 술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걷는 듯한 느낌일 때가 있어요. 또 아침에 정말 우리가 잠 부족할 때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잠 부족하면 어때?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어지러워요. 약간 비틀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물론 이제 열심히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의하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냥 대충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마치 무중력 상태에 붕붕 떠다니는 우주인처럼 말이죠. 그게 결국 부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네요. 항상 시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흐름 속에서 뭐 슬퍼 이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 주로 대체로 보면은 자기 반성적인 시. 즉 그러니까 시 속에서 나는 쓰레기야 이런 시 우리 본 적 없죠.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시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도 열심히 살자. 부끄러운데 잘해야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학생들용 시라고 본다면.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는 서술어가 바뀌었어요. 발자국이 보고 싶고 힘찬 울림을 듣고 싶고 걸어온 길이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말로는 극복 의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뭔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무기력한 삶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삶의 의지, 어떤 소망이에요. 소망. 딱 두 개의 키워드.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걸 합치면 주제가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맞는 하나를 찾아볼게요. 차라리 출처라도 주고 제목이라도 줘서 좀 힌트를 삼았으면 좋았어요. 이게 무슨 시지? 나는 처음 보니까 당황스러워.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고난도로 안 봤어요. 왜? 답이 쉬웠으니까. 자, 바로 이런 서술어들만 가지고도 분명히 여기에는 반복이 엄청 많이 보였죠. 그 중에서 시어의 반복 말이에요. 거슨의 반복이. 반복이라는 것은 최소 2번 이상이면 반복이죠. 모른다. 3번. 그리고 쉽다. 3번. 이렇게 시어의 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서를 강조했겠죠. 이미 반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특정 정서를 준 게 아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쁨의 정서를 뭐 반복했다. 이런 거 강조했다. 이런 거. 이러면 이건 틀리지. 이건 기쁨이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정서. 우리는 두 가지 정서라고 했어요. 하나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러한 정서가 있고요. 부끄럽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서는 무조건 있는 거죠. 모든 시에 우리는 이미 역삼각형 상황과 정서 이야기를 제가 일관되게 했었거든요. 상황과 정서. 자, 그래서 2번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모두 맞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허구적 상상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걷고 있는 게 마치 우주인처럼, 근데 그게 허구적 상상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빗대어 말한 거지. 그냥 우주인들이 우주에 갔을 때 어떻게 걸어갔을까 상상해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마치 우주인에 빗대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걷는 내 모습이 뒤뚱거리고 걷는데 이상해 이제 이런 정도일 뿐, 그것을 허구적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극복의 소망은 되겠지. 소망. 극복에 대한 소망은 싶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극복하고 있다라는 건 선생님 저 이겨냈어요. 선생님 저 이겨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 이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걸 극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고요. 자, 역시 뭐 사실적으로 묘사 전혀 아니고요. 뭐 더구나 과거 회귀 본능 전혀 아닙니다. 뭐 소망은 있겠지만 그것이 아까처럼 무기력한 삶에 대한 극복의 소망일 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수구초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향수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낯선 시가 나왔다. 어떻게 하자고요? 너무 당황하고 자세히 볼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서술어만으로도, 지금 제가 표시한 노란색 서술어만으로도 뭔가 분위기, 정서, 태도를 좀 추정하고, 또한 선지를 통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뚜렷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좁히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일종의 기술들을 그래도 자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문학만 1년 동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쌤 저는 이 시 처음 보지만 맞았어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하지만 약간 찜찜하죠. 뭔가는 계속 대비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각 월에는 뭐 월간 테스트, 모의고사 이런 것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역시 과거에 다른 직렬들도 좋으니까 꼭 군무원만이 아니어도 돼요. 이미 검증된 좋은 공무원 기출문제, 수능 아니에요. EBS 아니에요. 군무원 플러스 공무원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쨌든 답은 하나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갖듯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김기택의 우주인이라는 시였고요. 해설도 여러분에게 다 제가 또 제공해드리고 기출문제집에 추후 다 수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이 5번이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약간 이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국어 문제인지 한국사 문제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무원이기 때문에, 또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이것도 넓은 의미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그래서 나라와 관련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독립투사이자 의사이죠. 무기를 통해 뜻으로 행동한 의사, 열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좀 주었다라는 것도 좀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다음의 글들이 공히, 여기서 공히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그런 말이겠죠.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제 빠짐없이 부사의 공히가 됩니다만 추모하는 사람, 그래서 한용운이라든지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인물이고요. 또는 역시 김태경이라는 인물은 몰라도 이게 구한말, 조선말로부터 이제 우리가 1910년대까지 넘어오는 그런 조선말 구한말의 인물이었고요. 또는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원세계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중국 초대 일종의 황제입니다. 원세계.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원이라고 잘 알려지는 손문입니다. 손문. 중국의 정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이 어떤 동일한 한 사람을 추모하고 기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가운 키워드들 중에서는 총탄이 쏟아졌다라든지 나라의 원수를 죽였다라든지 그래서 기뻤다라는 거죠. 평생을 벼르던 일이 이제 끝나다. 특히 뭐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맨 마지막 이토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것을 이등방문이라고 종종 한자로 가차로 읽는데 그건 안 돼요. 이토 히로부미만 오직 맞고요. 외래 표기법에 의하면 이등방문은 틀립니다. 자, 바로 초대 조선의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바로 저격했던, 언제? 1909년의 말이에요. 그렇게 저격을 했던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안중근은 거듭 죄인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바로 안중근과 관련된 히어로, 영웅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뉴욕에 가서도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우리가 공연을 했었던 이 안중근의 이야기가 2011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2021년이겠죠. 2021년 탄생 111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보긴 한 거예요. 이게 거듭 이야기지만 뮤지컬로 공연도 되고,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뮤지컬로 공연도 되면서 이 정성화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의 그 뭐 노래라든지 정말 누가 죄인인가, 죄인 아니거든요. 테러리스트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말 뜨거운 애국심을 또 잘 좀 느낄 수 있는 공연들이 있기도 합니다. 안중근이 사망한 게 3월 26일인데 이 3월 26일을 타계한 것을 기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의 단지, 정말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잘랐던 그 단지했던 안중근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또 공감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안진산의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역시 완전히 막 처음부터 과격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책도 많이 읽고 그 집안 전체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진짜 이렇게 덕을 베풀던 훌륭한 집안이었거든요. 자, 하여튼 안중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시라고 하자면 시인 듯하고, 그렇죠? 아니면 역사적 인물을 다루었다라는 게 정말 군무원만의, 군 공무원으로서의 군무원만의 지금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노량, 명량,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거나 행주대첩,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이거나 아니면 역시 물론 독립운동가였지만 김좌진 장군이거나 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네 번째 손가락을 단지 손가락을 자르면서 또 이 감옥에서 우리 루신 정말 감옥에서 정말 안타깝게 이제 옥살을 하고 처형을 당했던 안중근을 기리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라고 합니다. 경천이라고 쓴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니까 하늘을 공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좀 당당함이 많이 이제 느껴지기도 했었던 안중근의 연설도 마지막에 유서 이런 것도 잘 알게 있는데 TV에 보면은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KBS에 있는데요. 그때 이 글자가 이 글씨가 경매가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대요. 자손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변에서. 그랬더니 결국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감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금액이 얼마다? 영원이다. 영원. 이것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TV쇼 진품 명품의 전설의 영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속에서도 안중근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도 이봉창도 나석주도 이런 여러 가지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순국했던 정말 인물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 중에 1번이 안중근 의사이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 문제로 주었고요.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가사를 읊은 지은이의 심리. 이것도 아까 출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관동별곡 나올 때마다 최소한의 주제 관동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애민의 정인데요. 이 주제 안에 답이 보이네요. 그리고 동시에 세 가지 핵심 내용, 바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 지정이거나 아니면은 오국지정, 나라를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백성들을 위한 관찰사의 마음으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소양강의 내린물이 즉 여기서 말하는 소양강이면 춘천, 강원도 소양강의 내린물은 내려와서 어디로 흘러들 거라고요?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어요? 이곳이 바로 한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한강은 한양에 있고 한양에는 바로 임금님이 계신다는 것을 연상한 거죠. 소양강에 흐르는 물만 보고도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쁜 의미의 아부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의미의 충성심으로 조선 전기 바로 선조 때 정철을 떠올리시면 좋고요. 자, 또 하나 삼각산 제1복. 이때 삼각산이라는 것은 북한산,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도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래야 되는데 똑같네요. 북한산은 지금도 청와대 뒤에 있는 게 북한산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한양에 그래서 또 임금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삼각산 제1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라는 것은 안 보이겠죠. 강원도에서 어떻게 삼각산 제1봉이 보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나는 임금님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라는 이것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했다고요? 연군 지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임금을 연모하는 그리워하는 정을 연군 지정. 임금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충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는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나라를 떠나려니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오국지점도 일부 보이고요. 이거는 그냥 동주의 밤을 겨우세요 북한정이라는 곳에 오르니 정자에 올라가서 보니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일 것 같다. 꼭대기가 보일 것 같다. 임금님 보고 싶어 이랬다는 거죠.
자, 애초에 나머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양을 떠나니까 슬프다 아니고요. 여행길에 고달파 아예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자연경관, 물론 관동별고는 4번이 있어요. 폭포 아름답고, 봉우리 열라 아름답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관동별고의 역시 핵심은 관동지방의 절경, 유람, 과, 그 다음에 이제 연군 애민회정이 결국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가사의 바이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관동별고. 꼭 이 네 줄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네 줄만 보고도 이게 관동별고인지 알아야 되고, 네 줄만 보고도 이게 어느 장면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해석이 바로 되어야 시간도 줄이고 명쾌해진다는 거죠. 저랑 관동별고 특강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관동별고 몇 시간? 총 4시간. 4시간 동안 관동별고를 시작하고 끝낸 거거든요. 근데 그 4시간을 안 해서 이 한 문제를 틀린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4시간 여러분 꼭 투자해 주세요. 우리 동영상 이미 완벽한 강의로 촬영이 되어 있고요. 한 권의 교재를 통해 관동별곡과 시조백선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하는 강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저랑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관동별곡 특강을 했고요. 이 구절이 뭐 그대로 나와 있죠.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리로다. 다 똑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저랑 군무원 찍기 특강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에 이 구절이 그대로 함께 관동별곡으로 또 공부하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게 함께 포함돼요. 여기 그대로 보이죠. 소양강의 삼각산 제일봉 이런 게 학생분들이 선생님 관동별곡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셨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물론 정답 신선세계를 동경하는 게 여기는 없다. 이제 그 당시에 모의고사의 답이었습니다만 역시 3번처럼 임금을 연모하는 마음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렇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가사가 연속적으로 2문제가 지금 출제된 셈이고요. 자, 너의 못 속의 핵심은 자연 즐거움이죠. 자연 속에서의 흥취 많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 구절에 의한다면은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무라일체연이 흥이야 다를소냐고 직접적으로 나오죠. 새들이 봄이 되니까 막 좋아했대요. 물론 사실은 내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아모타 백년행락이만한들 어찌하리로 끝나요. 물론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로 시작하던 대표적인 상춘곡, 흔히 우리는 최초의 가사, 다른 말로 가사의 효시라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 보듯이 상춘곡이라는 것은 봄의 경치를 완상한다. 한자로까지 제가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봄의 경치를 즐겨 구경하는, 이걸 흔히 완상, 감상한다고 하는데 봄의 경치를 즐기는 최초의 가사 상춘곡이 되겠습니다. 주제도 우리는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우리 이론서 3권에 그대로 전문이 다 들어있고요. 봄날의 경치에 대한 완상과 안빈낙도,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즐겁다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정철의 3인곡이 선지로 나왔을 때 과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미 3인곡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시험에 나온다면 1순위 송민곡, 2순위 규원가요. 송민곡, 규원가 이 두 편의 가사를 기억해 주세요. 송민곡이라면 3인곡의 후편이면서 역시 주제는 연구지정이, 관동별곡은 방금 우리가 보았고요. 물론 7급의 관동별곡이 나왔다는 것은 9급 시험으로 이동의 관동별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기본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조도 역시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황의 도산 12곡, 전 6곡, 후 6곡으로 나누어서 전 6곡은 자연친화, 후 6곡은 학문에 대한 정진을 이야기하던 학문, 자연학문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게 이황의 도산 12곡이었죠. 자, 이렇게 연시조였고요. 가사 3편 그리고 시조 1편을 선지로 주었으며 우리 7급 시험에는 고전 가사, 제가 항상 강조했었는데요. 상춘곡과 관동별곡을 이제 문제로 주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7번까지 하고요. 물론 이제 가사에 대한 이야기 상춘곡 제가 그대로 우리 강의 노트에도 이론서에도 써드렸고요. 물론 관동별곡도 3인곡도 그리고 역시 도산 12곡도 우리가 다 이미 이론 시간에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쉬었다가 8번부터 역시 기출해설 좀 더 꼼꼼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